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주제를 김범석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민석이로 가볼까요? 이제 민석이로 한번 가보죠. 민석이. 근데 문제의 김민석. 김범석은 네. 어떻게 한국 이름이 그렇다 뿐이지 미국 이름이 엄연히 있는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네. 네. 김민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 무안을 찾아서 이 무안공항 관련해서 군 통합 문제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뭐 전남에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엄청나게 잘했다. 실적이 좋다. 막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다가 툭 튀어나온 얘기인데 이게 툭 튀어나온지 아닌지는 한번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된 발언인지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김민석이 했어요. 어떤 차원에서 이 장면 들으셨어요? 정말 명비어천가의 끝판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 저기 가서 저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테니까 해명이 재밌어요. 예. 김민석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 해명이 총리님은 총선 얘기를 하신 거다. 예. 나 그 보도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요. 숫자들도 파악을 못하나 5년이 짧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5년이 임기인 건 대통령밖에 없다. 총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임기 4년입니다. 예. 아니 무슨 해명을 하려면 그쪽도 좀 무슨 국무총리실도 무슨 다 어디 공부 많이 하고 무슨 행정고시 출신인 사람들이 막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정무직들도 국회 보좌관들 하던 사람들 이고 아니 앞뒤가 맞게 해명을 해야지. 아니 5년 얘기를 했는데 왜 4년짜리 총선이라고 얘기하느냐. 김민석이 저기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건 본인이 이제 내년 8월에 이미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지금 빼달라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이제 할 거는 내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2년짜리 전당대회에 당대표 나가려는 거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예. 전남 무안 그야말로 뭐 무안하면 양파도 유명하지만 아예 요새는 무슨 전남 그러면 광주광역시 그러면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심장 한복판에 가서 이제 이재명 정권 너무 잘했고 대통령님이 뭐 찐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찐 사랑. 네.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자기 그들의 그 본거지 같은 곳에 가서 자화자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야. 5년은 너무 짧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5년이 짧다는 얘기는 이제 4년 6개월 가량 남은 사람이 또 5년이 그 5년이 짧아?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를 저렇게 부를 때나 군부를 지피나 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냥 간복이라 그랬어요. 일단 한번 던져서 반응 보고 열광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저기서야 당연히 열광했겠죠. 뭐 열광하고 막 박수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대통령 심기 경호도 하면서 저 얘기를 보고받거나 보도를 본 이재명이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 역시 김민석이야. 내가 총리시키길 잘했지. 내년 8월에 당대표도 꽉 밀어줘야지. 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그런 거에 부응을 잘 했는데 오바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5년이 짧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아니 정권 연장을 위한 무슨 간복이냐. 그러니까 뭐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또 민주당 의원 뭐 좌파 패널들이 잔뜩 또 뭐라고 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니 헌법상 이 헌법을 고쳐야 현재 대통령이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금 106석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만약 반대하면 이 개헌이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얘기를 한 걸 갖고 뭐 그렇게 한번 뭐 이렇게 농담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그냥 한번 어떻게 보면 말로 이렇게 한번 한 접시 말아 올린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의 그 소위 개헌 간복이 아니냐는 주장이 그거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현 정부의 사실상 뭐 2인자가 분명하고 전라도의 심장 뭐 이재명 정권의 심장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할 얘기는 국무총리씩이나 돼서 그냥 할 얘기는 아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던져본 거예요 일단. 던져보고 그러면 뭐 개헌이 안 된다? 왜 개헌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106석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분란도 있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면 그 6석만 내려가면 개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말에 호남에 가서 던진 김민석의 저 한마디는 1. 대통령 심기 경호 2. 본인의 내년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호남 다지기 3번 연임을 위한 간보기 이 세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성격을 조금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 추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민석이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생산, 소비, 투자 뭐 일제히 줄고 성장률도 지금 0%, 1% 조금 못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0% 예견되는 상황까지예요. 경제 전반에 지금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 특히나 고환율 문제 아까 유한유기 위기 상황까지 내년에 들어가는 거냐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인식이 지금 김민석의 총리 인식이 경제 인식이네요. 자, 한번 저는 이제 김민석 씨가 예. 저하고 이제 뭐 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에서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는 점에서 사실 뭐 제가 이제 정치부 출입할 때 그때 국민회의 대변인이었어요. 예. 20대의 아주 팔팔한 그때 뭐 한국에 뭐 케네디가 될 거라는 소리도 나오고 좀 그랬다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김민석 씨는 뭐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도 했고 뭐 칭화대를 뭐 거의 뭐 그냥 무슨 손오공 축지법 쓰듯이 왔다 갔다 해서 학위도 따고 예. 뭐 아주 공부는 속성으로 한 것 같던데요. 뭐 속성으로 했는지 예. 뭐 그거는 그냥 청문회 때 잘 넘어갔으니까요. 예.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자, 모두가 걱정한다 그랬어요. 자기도 걱정이 모두에 자기도 포함되는 거야.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아니 이 문제를 인정하잖아요. 이 문제 이상이 뭐가 있어요? 전 국민이 걱정하는 고환율, 수도권 부동산 곧 뭐 대책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대책이 자꾸 연기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좌파 정권들은 집을 갖게 되면 개인적으로 크고 깨끗하고 값도 나가는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 정권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때 또 좋은 곳에 집을 공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금 나올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아니 누가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요새 그 이 분들이 그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요. 사회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응? 그 3만 원, 5만 원짜리 그 공공주택에 계속 살면서 좌파 정권만 찍어라 뭐 이런 식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그건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누구는요 좌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큰 흐름이 반등했습니까? 네.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니 수출이 뭐 좀 오른 걸 말하나? 그러니까 수출이 오르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정도만 잘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두
기업과 관련 회사들을 빼고 나면 현재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3,300 수준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 얘기는 뭐 나온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나온 얘기는요.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요금 특히 대기업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다 뭐 우즈벡,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지금 짐 싸가지고 나간대요. 이거 오프쇼어링이라 그래요.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 정읍 시장 전라북도 정읍은 제가 알기로 그냥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냥 텃밭이자 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SK 계열사가 하나 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350명의 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나간대요. 도저히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생산 원가의 30~40%가 전기요금이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래서 우즈벡 같은데 말레이시아 같은데 뭐 이런 데서는 아이고 우리는 그 3분의 1, 4분의 1 가격의 전기료만 제공하고 땅도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 좀 공장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읍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읍시장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텐데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제발 여기만 특별히 좀 어떻게 전기료 깎아주세요. 지금 정읍에서 일자리를 350개면 거기서 같이 먹고 살고 그 일으키는 그 고용 유발 효과는 수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 수천 명 엄청난 거예요. 네. 대기업이 이런 예를 보더라도 지금 국내 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산업용 전기 요금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그 전통의 대기업도 무슨 어두운 굴 속에서 일을 한대요. 전기를 끊으라고 공장 전기를 끊으라고. 아니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떤 경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러면서 하나 좀 제가 더 추가해서 질문을 그럼 드릴게요. 이 김민석 총리에게 부여된 미션이 뭔지가 참 궁금해요. 이재명 정권 하에서 김민석은 어떤 미션을 받았을까? 최근의 행보를 쭉 보면 뭐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리 뭐 이런 것의 느낌보다는 주로 정치적 미션을 많이 받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무원 사찰 TF 문제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는 거나 뭐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에 대해 중재했다든가 론스타 관련해서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반중 시위 강력하게 대처하거나 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 사안 미션인데 경제, 민생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미션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안보 미션 이런 무체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미션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미션까지를 알면 뭐 제가 네. 더불어민주당 사람인 것이고 네. 제가 그냥 허영과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정치적 호위무사구나. 정치 경호실장이다. 그러니까 5년이 짧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네.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야, 그래도 민석이가 나를 제일 알아주는구나. 아니 지금 4년 6개월 남은 이재명에게 5년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목소리가 많다. 그러면 지금 9년 6개월 남은 거잖아요. 네. 그 9년 6개월을 4년 6개월이요? 아니 4년 6개월인데 5년이 5년 짧으니까 더 5년 더 하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네. 아니 4년 6개월도 그렇게 남았다고 한숨 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대선 때 이재명을 안 찍은 비율이 그 이준석하고 김문수 합쳐가지고 9%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적어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이고 아직도 4년 6개월씩이나 남았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김민석이 5년도 짧다는 분들이 많다.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 사진 그 표정 그대로 같아요. 그러고 있지. 그다음에 사실은 뭐 그 내란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뭐 휴대폰 임의 제출, 헌법 존중 TF. 지금 뭐 소위 서로 고발하고 제보하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만간 모아서 또 발표를 하겠죠. 그 일을 다 누가 해주고 있느냐? 총대를 다 지금 김민석이 해주고 있잖아요. 국무총리로서. 아니 이상 가는 그 최적의 국무총리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이게 바로 국무총리이자 정치적 경호실장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년 8월 지금 전당대회가 이재명 정권에게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청래는 지금 한 번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김민석을 내보낸다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뭐 특별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전초전이 언제 치러지느냐. 내년 1월 11일 하필이면 일이 세 개네요. 네. 그날 세 자리가 비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이게 대단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친 이재명계가 세 사람 나오고 친 정청래계가 두 사람 나와요. 원래 임오경이라고 네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그 친 정청래파 그 재선 의원도 여기 나오려고 그랬다가 알아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러면 3대 2 싸움이 흥미진진하냐? 1인 2표제예요. 그러니까 정청래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두 사람만 딱 지지하고 그런데 친명계는 뭐 유동철, 강덕구 또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던데 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지금 이건태요. 이건태 그렇죠. 네. 뭐 네.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잡는 쪽이 내년 8월 전당대회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정청래 체제의 위협을 만약에 친 이재명계가 2대 1이 되거나 혹은 3대 0, 3대 0은 안 될 것 같지만 2대 1로 이기는 쪽이 헤게모니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저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그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지금 아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경이 뒤로 빠진 것도 정청래파가 야 우리 똘똘한 두 사람만 딱 밀자. 그러면 그게 누구냐? 문정복하고 지금 이성윤요. 이성윤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자면 소리 없는 지금 싸움은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민석이 지금 이 호남을 가고 또 간대요. 호남을 자꾸 가는 이유는 저번에 박찬대가 정청래한테 질 때 호남에서 많이 안 나와서 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호남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에 가면 어쨌든 계속 박수만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거 운동도 하고 이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뭔가 이 명비어천가도 계속 부르면 나쁠 게 없고 꼭 먹고 알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호남 얘기했으니까 호남 얘기로 한번 마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와 김민석 특히 정청래는 뭐 불이 달듯이 막 문턱을 달듯이 지금 넘어다니고 있는 게 호남인데 김민석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호남 방문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호남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에 좀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이 호남 지역에 뭐 전북도 있습니다만 특히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했던 주요 건설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주요 건설사 중에 이 중흥건설 문제의 중흥건설 많이 지적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중흥건설이기도 한데 일부 이제 뭐 혐의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이 중흥건설이 이제 광주를 벗어난다 이런 소식이 들렸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중흥건설 하면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전남의 대표 건설사였는데 네. 탈광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요 그 제조업체들이 탈한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된 김성완이 뭐 그야말로 아주 강경한 환경 보호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LNG,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거에 지금 힘을 잔뜩 들이고 있잖아요. 원전은 최소한만 하겠다. 사실상 줄이는 수순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엄청 비싸가지고 세계적으로요. AI를 한다고 이재명 정권이 입만 열면 어디 가나 AI예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네. 인공지능은
전기 먹는 하마란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전기를 가장 안전하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고 중국은 그 우리 한국 쪽을 바라보는 그 동부 해안에 60개 가까운 지금 원전을 이미 짓거나 짓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이 내는 그 투자금 2천억 달러의 대부분을 미국 원전 짓는 데 쓰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내는 피 같은 돈으로. 네네. 근데 한국은 탈원전 혹은 뭐 LNG 풍력, 조력, 태양광 말은 좋은데 이거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아시다시피 값싼 중국제 그 자재가 지금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환경 오염도 되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다 고사시키는 다 알려진 얘기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은 한국을 떠나는데 아니 광주를 지켜온 건설회사도 광주를 떠난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광주가요. 이게 잘 되는 지역이나 집안은 집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던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중흥건설이 왜 떠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이유. 지금 건설 경기 수요가 지금 엉망이고 건설 경기 자체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텃밭을 지키던 건설회사가 빠져나가는 것도 못 막으면서 뭘 경제를 살리고 지금 거대한 반등이 시작됐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이 당국자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도대체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중흥건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건설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런데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엉망이다. 새로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반면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과도한 정치적인 도시,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도시, 복합 쇼핑몰조차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도시, 들어가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한 도시. 그래서 이 반기업, 반시장으로 똥돈 뭉쳐져 있는 도시,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도시, 이런 것으로 결국은 호남, 이 광주 전남 지역은 너무나 이 지역 경제나 지역 상황이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사실 문제의식이 꽤 있거든요. 제가 고향은 광주 광역시가 아니지만 저도 호남의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를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참 발전하지 않는구나. 그냥 제가 어떤 생각조차 했냐면 무슨 만약에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으면 굳이 세트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 그냥 찍으면 돼요. 지금도 그 옛날 그 1980년 초반의 광주의 모습이 그 곳곳에 남아 있어요. 네네. 역으로 말하면 발전이 거의 안 됐다. 좀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과거로 온 느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그 5대 광역시 중에 복합 쇼핑몰이 없고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좋은 무슨 백화점도 없고.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광주 친구들한테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어도 잘 살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할 말이 없다. 우리는 1980년대 그 정신 하나로 산다. 정신 승리한다. 그러면 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과연 이 광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 기부 체납 요구도 그래요. 이게 대단히 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형 개발 사업을 하는데 기부 체납을 그러니까 그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기업들에게 돈을 이제 기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1조 원 가까이 된다? 아니 광주의 경제 규모로 볼 때 1조 원을 기부 체납을 하고 무슨 수익성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 중에 어머니 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고향 사랑도 좋고 호남 사랑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을 요구하면 어떤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여기를 외면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챔피언스 시티 사업을 하는데 기부 체납 예정이 5,900억 원이다. 네. 그런데 사업자가 부지를 살 때 쓴 돈이 6,850억 원이다. 그러면 기부 체납한 거 5,900억 원 빼면 얼마 남습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슨 사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공공기금을 조성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광주에 제대로 된 민간 투자가 들어올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 1980년대에 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주제 넘게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닌지 모르지만 진정한 광주 광역시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여러 가지 호남 분들의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왜 광주를 떠나게 될까요? 자, 건설사로 증명되는 이 장면에 사실은 한 장면이긴 하지만 왜 떠나게 될까? 사실은 말씀드린 잘 되는 집은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중흥건설도 떠나고 호방건설도 떠나고 우미건설도 떠나고 금호건설도 떠나고 다 본사들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가장 주축들이었던 건설사들이 서울로 다 옮길까요? 안 돌아갈까요? 왜? 네,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책갈피 달러 밀반출 관련해서 관계 부처 회의를 했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야 이거 전수조사 하게 되면 공항 마비된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하소연하듯이 했다고 그래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죠. 네. 허 앵커가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만약에 같이 간 어린이가 동화책을 갖고 갔다. 그것도 책이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다 털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러네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최고 통수권자가 그 TV로 생중계되는 데서 뭐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죠라고 물어보면서 뭐 이를테면 잼플릭스 이재명의 차를 잼카라 그래요. 지금은 뭐 이제 대통령 차 타고 다니겠지만 대표 시절 내내 선거 다닐 때마다 재명이의 자동차다 해서 잼카예요. 예. 거기 뭐 아시잖아요. 거기서 유튜브 하고 뭐 그래서 골든 뭐 실버 넘어서 받고 뭐 거기에 누구 태우냐에 따라서 이제 김민석도 띄우고 한준호도 띄우고 했고 자 넷플릭스가 잼플릭스라고 불렸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시청률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게 더 재밌다고 이제 본인이나 뭐 대통령실이 자화자찬을 하니까 이게 잔뜩 고무돼서 이제 막 뭐 환단고기의 환빠 얘기를 하고 달러 얘기를 하고 숨겨 나가면 다 나간다던데 이거는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의 수법을 본인이 들었는지 다 공유해서 알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 만 1불은 안 되고 그러니까 9,999불은 되고 그럼 다 털어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이나 외국 나가려면 3시간 전에 가야 되고 네. 뭐 짐 검색에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요새. 그거를 일일이 다 저렇게 한다? 아니 그러면 공항에서 뭐 한 반나절 걸리죠. 미국 가려면 한 10시간 걸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무자들이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런 얘기가 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못하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중앙일보 기사의 요지고 뭐 중앙일보 기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냥 이런 식의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한 사람이 탁상 공로는 여러 명이 앉아서라도 하지. 예. 이거 그냥 본인이 툭 던지면서 근데 이게 또 그게 당시 한국공항공사 사장인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의 이학재 사장을 이를테면 좀 시쳇말로 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후속 대책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법은 없고 이게 이제 코미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라고 뭐 6개월 뒤에 또 하겠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딱 6개월 뒤가 언제냐면 이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가서 이제 또 뭐 다 또 점검하겠죠. 본인이 그거 달러 100달러짜리 그거 달러 책에서 갈피 뽑는 건 어떻게 됐어요? 하긴 했다고 해야 되겠는데 이거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이런 걸 진퇴양난이다. 참 대량 난감입니다 지금. 네.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야죠. 예. 업무 보고에 있었던 철가피 달러 밀반출 이 문제가 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는 장면이네요. 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자, 환율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침 이재명 국정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 문제 한번 좀 먼저 살짝 터치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에브리 리서치가 지난 19일, 20일 이재명의 국정운영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정기조사를 합니다. 이 에브리 리서치가 상당히 정교하게 지난 대선 때도 거의 맞췄죠. 그런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지지율 긍정평가가 49.1, 부정평가가 46.9, 뭐 큰 차이가 별로 없네요. 합산해 보니까 49대 47 정도가 거의 됐는데 최근 조사,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도 굉장히 격차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네요. 저 결과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숫자를 보고. 예, 긍정 49.1이 이재명의 대선 지지율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부정 46.9%는 이제 아주 바짝 다가왔다는 거고 오차범위 내라는 거고요. 사뭇 다른 게 있죠. 뭐 한국갤럽이나 뭐 NBS 전국 지표조사나 뭐 리얼미터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에브리 리서치는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높은 결과적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데 자, 저희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만 남았다. 그렇게 봐야죠. 지난 대선 6개월 전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만 여전히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돌아서기에는 이게 본인들이 부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찍었는데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서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가 있더라도 이걸 바꾸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이외에는 다 빠졌다. 당시 이재명을 안 찍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김문수 전 후보를 찍었거나 이준석을 찍었거나 뭐 나머지 모름 무응답 그때 뭐 노동당 후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사람들 민주노동당 그런 사람들은 다 안 찍었다는 그러니까 안 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이번 국정운영 평가에서 냉정히 드러난 것이다. 조사 기간이 12월 19일부터 20일이라고 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예요. 또 그때 네.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국 저 6개월 전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만 지금 남은 건데 저들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지는 좀 곧 판가름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 저희들이 데이터를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들어있는 데이터 내용을 자세히 봅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지 거기에 이제 표본들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자세히 보는데 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에브리 리서치 외에 펜앤마이크가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서울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여론조사 공정에서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이제 조앤 CNI 또 여론조사 이런 데서 몇 군데에서 조사하는 걸 제가 좀 보니까 추세가 지금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거 분명합니다. 대개 50% 초반대 어떤 지지율 조사가 지난주까지 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내용적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최근 조사에 보니까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이전에는
사실은 외교 관련된 비중이 긍정평가에서 제일 높게 나오곤 했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주로 이 업무보고라든가 이벤트 관련된 부분이 좀 많고 외교가 좀 걱정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부정평가에서는 민생 경제 이게 압도적으로 부정평가에서 높게 나오는 추세를 보이던데 그러면 지금 이제 환율 문제나 물가 문제나 뭐 집값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거 볼 때 지지율 하락 추세 어떤 차원에서 좀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그 우리 그 에브리 리서치의 조사 결과의 분석, 연령대별 분석을 한번 띄워보면 좋겠는데 예. 여기에서 이 심각성이 지금 딱 보입니다. 뭐냐면 18세에서 29세까지와 30대는요 높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부정평가가 높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출범시키고 떠받치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 뭐 콘크리트 지지층 40대 50대 아니겠습니까? 네. 40대 50대가 부정평가를 보시면 43, 46 이 정도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저게 원래 40, 50대는 65, 70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30 미만이었다고요. 그게 저 정도로 좁혀졌다는 거는 40, 50대도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다. 뭐 40, 50대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년에 지금 서울 집값하고 전세값 인상률을 4.2, 4.7% 봐요. 이거 엄청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우선 그 전세가 문제고 또 집을 늘려가는데 대출 받은 게 문제고 그리고 한창 그 노후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할 게 50대인데 서학개미들이 많아요. 예. 뭐 그 갑자기 무슨 그 내년 1분기까지 국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뭐 이렇게 다 5천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글쎄요.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게 골격이 유지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또 세금 가지고 또 이 어찌 보면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나 5천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뭐 왜 해 내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일 거다. 그 점이 눈에 띄고요. 60대도 이제 저희 60대는 사실 저도 60대 초반입니다만 지금 1980년에 대학을 갔던 사람들이 65세예요. 그러니까 386들. 예, 네. 그러니까 이 옛날 60대, 5년 전, 10년 전 60대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다 지금 저 운동권 경험들이나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화되어 있는 좌파화되어 있는 60대다. 그런데도 42.6이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는 사실은 이제 이 절반 이상이 지금 좌파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4, 5, 6이 이재명 정권을 떠받치는 세력인데 55, 51, 54 겨우 과반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0세 이상은 그럼 왜 70세 이상은 저렇게 50대 40으로 차이가 적지? 저건 이재명 포퓰리즘의 영향입니다. 돈 들이잖아요. 자꾸 지금 뭐 기본소득 올려주고 노후수당 뭐 이런 거 자꾸 올려드리니까 이분들은 우선 현금이 급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선거 국면에 가거나 할 경우에 저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대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좋아질 일이 별로 없다. 집값은 전세값은 지금 올라간다고 예상이 나왔고 환율 많이 끌어내렸거든요. 네. 환율 얘기 조금 더 또 우리 허앵커가 하시겠습니다만 환율은요. 참 일시적인 마취 주사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국정 지지율 과반이 붕괴됐습니다. 과반이 붕괴된 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으로는 파장이 상당히 있게 말입니다. 과반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과반이 붕괴되는 이게 그러면 이제 시간에 쭉 흘러가면서 40 중반, 40 초반으로 그런 추세가 이제 자리가 잡혀지면서 정권의 붕괴 현상이 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정당 지지도 마침 조사가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자, 민주당이 40.9 나왔네요. 국민의힘이 38.3.
격차가 2.6%포인트, 2.6밖에 차이가 안 났네요. 오차범위 내인데 뭐 실제로 거의 뭐 이 정도면 깻잎 한 장 차이 정도 됐네요. 그 우스갯소리로 깻잎 한 장 차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통계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는 어느 나라 조사냐 이걸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뭐 45, 4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에브리 리서치나 이런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에서도 40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런 아까 얘기한 진보적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20% 초중반이라고 하는데 저 결과는 40% 가깝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이 15% 차이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갈수록 떨어뜨릴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좀 웬만큼 그 원래 여론조사라는 건 국민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실 때의 느낌에 따라 받아들이는 건데 어느 정도 뭐 우리 흔히 그 사투리로 얼척이 있어야 좀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40.9대 38.3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여당도 잘한 게 없고 야당은 뭐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 그 필리버스터 신기록 세웠잖아요.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발포 비타민 탄 물만 먹고 손이 저려가지고 지압봉 들고 한 그걸 보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야당은 뭐 맨날 못한다고 뭐 야당이 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야당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비판적인 논조보다는 정말 장동혁 대표 저렇게 하는 거 보더니 본인도 좀 뭔가 좀 숙연해진 느낌이 있어서 어제 오늘 SNS 보니까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가더라고요. 만시지탄이 있지만 아주 바람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저 정당 지지도에 거의 동일한 어떤 차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저 점 저것이 훨씬 진실에 부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로 중심으로 더군다나 에브리 리서치 조사라 한번 좀 특화해서 한번 좀 잠깐 다뤄봤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